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박병률 기자의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왠지 상대방을 깔보는 듯한,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이런 느낌인데 책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고 유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채널명이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 측면에서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첫 번째는 인구 감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채널에서도 자주 살펴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인구 감소하면은 항상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문제다,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왜냐?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구를 늘려야 한단 말인가? 말이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인구를 무한히 늘려나간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인구 문제를 쭉 알아보면서 또 일자리 감소의 문제를 쭉 알아봤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오히려 다행이다.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구가 만약 계속 늘었다 그러면은 더욱더 문제가 발생했겠구나.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게 다행일 수도 있구나. 또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구가 줄어들어도 오히려 경제를 활력 있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그것만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투입을 하게 되면 경제의 활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에 목을 매는 이유는 그만큼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인구가 예를 들어서 3%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 지금 같은 개념이라면 마이너스 3%면 거의 경악할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똑같다는 거예요. 먹여 살릴 인구가 3% 줄어들었으니 마이너스 3% 해도 동일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켜보듯이 하루가 다르게 모든 서비스들이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많은 인구가 필요치 않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또 도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지금의 이 저출산이라는 게 우리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면 좁은 땅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세계 일주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밀집해서 생활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사람이나 집을 보려면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띄엄띄엄 몇 군데라도 집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 사람이나 집이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집도 이렇게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 특히 수도권, 경기도권을 다니다 보면 단 한 번의 어떤 풍경이나 장면에서도 집이 없는 공간을 찾기가 어렵죠. 그만큼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도하게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끊임없이 외부 신호에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비교가 되는 거죠. 어딜 가도 나보다 좋은 차량이 보이고, 어디 한적한 산에 가려고 해도 나보다 좋은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보이고, 어디 휴식을 취하러 가족끼리 가도 우리보다 더 화목해 보이는 그런 가족이 보이고,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자녀를 낳게 되는 경우에 경쟁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도한 교육비를 투자를 하잖아요. 양육비가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그래 봐야 또 나와서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출산 양육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
이거는 용기에 해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출산이 이어지면 뭐 언젠가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귀한 시점이 오면 인구는 다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에도 이런 사이클이 있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인구에도 이런 사이클이 존재할 거라는 거죠. 경쟁이 줄어들면 뭐 고학력이 필요치 않고 그러면 교육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국가에서 양육에 대한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한다면 양육비 또한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노령의 삶, 국가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지원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부담이 없죠. 자녀를 낳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귀하니까 또 취업도 빨리 잘 할 것이고 독립도 수월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점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한번 낳아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자녀나 뭐 조카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이처럼 세상에서 귀여운 존재는 없고 생명을 낳아 기르는 그런 경험만큼 또 행복하고 고귀한 경험은 없죠. 자연스럽게 인구는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로 쭉 40%대에서 계속 머물러 왔죠.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00%에서 한 130% 정도, 우리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실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독일조차도 7, 80%대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 이상입니다. 여튼 우리가 한 40%대 수준이니까 아니 돈 좀 더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IMF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못 쓰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죠. 아니 기재부가 뭔데 저런 걸 반대를 한단 말인가. 이 책을 읽다 보니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매년 급격하게 연금 수령 인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재정의 비율이 너무 낮다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연금을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많이 쓰다 보면 2040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OECD 평균 22% 수준에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높아가겠죠. 여튼 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다 국가 재정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GDP 대비 국가 빚이 낮은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2020년 이후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유보금이 매년 쌓여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보금으로 인한 착시 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뭐 이건 숫자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합 재정 수지고 하나는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예요. 통합은 관리 재정에다가 플러스 연금 같은 보장성 기금이 합해진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때는 통합 재정 수지가 항상 플러스다. 그러니까 돈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연금 수익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 연금은 국가에서 받았지만 나중에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될 비용이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 개인이 이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뭐 공부를 위해서 빚을 내거나 사업을 위해서 빚을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이 궁극에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 때 국가에서 재정을 더 푸는 것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아주 여유로운 입장이라서 재정을 그냥 더 풀어 이런 개념으로 운영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와 한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한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아주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들을 그냥 하나씩 어떻게 하면 따라잡으려고 온 국가 역량을 총동원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중국에게 지금 따라잡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조선도 따라잡혔죠. 물론 지금은 다시 역전을 했지만 LCD 같은 경우 국내에 다
공장 폐쇄를 할 정도가 됐잖아요. 휴대폰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거의 0%대라는 거야. 물론 최근에 G 플립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튼 휴대폰 분야 따라잡히고 있고, 가전 분야 마찬가지고, 그리고 향후에는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분야인 반도체조차 따라잡으려고 온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망해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쟁, 라이벌의 측면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수출의 4분의 1이 대중국 수출이고,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의 무려 5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일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의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막연하게 중국 망해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망하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중국이 연착륙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격차를 더 벌려나갈 수 있게, 뭐 그건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매우 연관이 있는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일방적으로 생각해 왔던 측면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옳은 생각은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많이 갖게 해준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